외국에서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만 보고 돌아가던 여행의 공식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여행자들 사이에서만 오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반복됐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지방을 보겠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그 숫자는 해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유독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주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주에 빠지는 놀라운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처음 그 말을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고 공항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시차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체크인 서류를 건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은 서울만 보고 끝내지 않는다고. 전주 같은 지방 도시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도 다 못 봤을 텐데 무슨 전주까지 내려갑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뉴욕에 발을 디뎠을 때는 그 속도에 압도됐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속도, 말하는 속도, 결정하는 속도. 모든 것이 빨랐고 저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밀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속도가 몸에 밴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 속도를 선택한 것인지. 경계선이 흐릿해졌습니다. 도쿄는 출장으로만 10번이 넘게 드나들었고 홍콩도 싱가포르도 다녀봤습니다. 그런 도시들을 오래 다니다 보면 자기만의 공식이 생깁니다. 중심 도시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는 공식이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을 보면 됩니다. 공항에서 도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면 됩니다. 거리가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사람들의 표정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서울은 그 기준에서 충분히 통과한 도시였습니다. 지하철이 촘촘하고 거리가 깔끔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 도시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 다른 외국인들이 전주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더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서울에서 사흘을 보내는 동안 저는 좋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많이 지나쳤습니다. 경복궁은 분명 멋있었습니다. 처음 정문 앞에 섰을 때 그 규모에 잠깐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서서 올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지붕선이 하늘과 맞닿는 부분을 아내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다음 장소까지 이동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북촌 골목도 그랬습니다. 골목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걸으면서도 머릿속 한편은 계속 다음 동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분, 거기까지 몇 분, 저녁은 몇 시에 어디서. 아내가 골목 안쪽을 가리키며 저쪽도 들어가 보자고 했을 때 저는 시계를 보면서 다음 장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잠깐 그쪽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이미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골목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을 처리하는 것 같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뭔가를 놓치는 것 같은 기분. 그게 20년 넘게 저를 움직이게 한 연료였습니다. 회의 전날 밤에도 다음날 일정을 2번 확인했고 출장지에서 빈 시간이 생기면 반드시 채워야 했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놓치는 것 같았고 그 불안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긴 여행을 나왔는데도 저는 여전히 빈 시간을 편하게 두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은 남았는데 장면은 오래 안 남았습니다. 잘 봤다는 기억보다 몇 군데를 돌았다는 기억만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매표기 앞에 섰을 때도 저는 자연스럽게 전주행표보다 돌아오는 표를 먼저 찾았습니다. 복귀 시각 오후 5시 59분. 이걸 끊어두면 오늘 하루가 다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아직 전주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왕복표를 한꺼번에 끊었습니다. 전주행 한 장, 서울행 한 장. 표 2장이 손에 들어오자 그제야 숨이 한 번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도 돌아오는 생각부터 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었으니까요. 오늘은 당일치기입니다. 한옥마을 한 바퀴 돌고 유명하다는 비빔밥 한 그릇 먹고 사진 몇 장 찍고 오후에 서울로 올라오면 됩니다. 아내가 전주를 기대해 온 건 알지만 저한테 전주는 덤코스였습니다. 확인용 일정이고 빨리 돌아보고 올라오면 되는 하루였습니다. 아내는 몇 달 전부터 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함께한 여행은 늘 짧고 늘 제 일정에 밀렸습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가고 싶은 곳이 있었겠죠. 전주는 그 중에서도 오래 마음에 둔 곳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서울에서도 아내 걸음에 맞춰주지 못했고 지금 서울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저는 재킷 안주머니부터 만졌습니다. 돌아오는 표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후 5시 59분 종이 한 장이 손끝에 닿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직 전주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 표부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들 왜 전주까지 내려가는지 그 이유를.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인정하게 될 줄은요. KTX는 제가 타본 다른 기차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에서 기차를 타면 플랫폼부터 한 번씩 부딪힙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뛰고 누군가는 문 닫히기 전에 몸을 밀어넣고 누군가는 짜증을 냅니다. 소리가 크고 공기는 늘 약간 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뛰는 사람도 없었고 몸을 밀어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열차는 조용히 들어왔고 사람들은 순서대로 탔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선 줄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서울에서 며칠 동안 느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대충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만 반듯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 안에도 질서가 스며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창밖보다 시간표를 먼저 봤습니다. 전주 도착 예정 시각에서 한옥마을까지 걸리는 시간. 점심은 몇 시쯤 먹어야 오후 일정이 안 밀릴지. 머릿속은 벌써 거기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자리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또 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표가 그대로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속도를 올리자 창밖 외곽의 아파트 단지가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넓은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논이었고 그 너머로 낮은 구릉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출발한 지 20분도 안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멍해졌습니다.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20분을 가면 아직도 도시입니다. 빌딩이 낮아질 뿐 도시의 밀도는 계속됩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20분 만에 풍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빨리 다른 표정의 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뉴욕과 도쿄만 알고 있던 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이 한국의 얼굴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다만 그 얼굴 하나만 보고 나라 전체를 다 안다고 했던 제 쪽이 그제야 조금 민망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저쪽 보라고요. 산등성이 아래로 낮은 지붕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들이 산자락 아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예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쁜 건 알겠는데 제 머릿속엔 그보다 먼저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빠른 도시 하나만 잘 만든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결의 공간들까지 한 나라 안에 붙여놓은 나라라는 것. 그 생각이 제 자존심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전주역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소리가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서울역에는 늘 발소리와 안내방송 어딘가에서 오는 진동이 겹쳐 깔려 있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지붕 위로 하늘이 넓게 열려 있었고 그 하늘이 이상할 만큼 가까웠습니다. 역사를 나오자 바람이 왔습니다. 서울 바람은 빌딩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바람입니다.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오거나 갑자기 사라집니다. 여기 바람은 넓은 데서 바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방향이 일정했습니다. 높은 건물도 없었습니다. 시선이 위에서 막히지 않고 그냥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눈이 쉬는 느낌이라는 게 처음으로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경기전 방향을 확인하고 먼저 걸었습니다. 저는 지도 앱을 열고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고 나서야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천천히 걷고 있었고 저 혼자만 어딘가 급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제 속도가 아무 문제도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혼자 튀어 보였습니다. 경기전 돌담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엔 그냥 낮은 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그 담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돌들이 서로 기대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돌은 넓고 어느 돌은 좁았습니다. 어느 쪽은 튀어나왔고 어느 쪽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어울렸습니다. 제각각인데 흔들리지 않는 담이었습니다. 그 위로 오래된 나무가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담 안쪽에 있는데 가지는 담 바깥 하늘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담을 넘지 못해 막힌 게 아니라 담을 넘는 것도 이미 그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아내는 담길을 따라 걸으며 기와를 보고 담 틈에 난 풀을 봤습니다. 손끝으로 돌 표면을 스치듯 건드리며 걷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으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사진보다 장면이 먼저라고 느껴졌습니다. 찍으면 화면 안에 갇히고 그러면 무언가를 잃을 것 같았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발이 느려져 있었습니다. 의식해서 늦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담이 이어지고 그늘이 들어오고 돌 위에 빛이 얹혀 있었습니다. 유리와 금속에 반사된 빛이 아니라 그냥 돌 위에 앉아있는 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아내가 걸음을 멈추고 위를 봤습니다. 담 너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나뭇잎들 사이로 하늘이 조각조각 보였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그게 서울에서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멈춘 자리에서 같이 멈추는 것. 그 간단한 일을 저는 사흘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왜 발이 느려졌는지 그때의 저는 아직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만 보고 한국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제 공식이 전주역에 내리기도 전에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만은요. 막걸리 골목이라는 말도 처음엔 그냥 관광지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유명하다니까 한번 가보는 곳. 사진 몇 장 남기고 나오면 되는 곳.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밥을 먹으러 간다기보다 동선 하나를 처리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목 초입부터 생각이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 문 앞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안에서는 웃음이 한 번씩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간판은 오래됐는데 표정들은 새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 들떠 있으면서도 과장되지 않은 이미 자기들끼리는 충분히 좋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관광객인데도 관광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은 데 와서 좋은 사람들이랑 밥 먹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더 서두르는 편입니다. 괜히 오래 기다리기 싫고 괜히 한자리에서 시간이 늘어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도 그거였습니다. 적당히 간단한 대로 들어가자고요. 빨리 먹고 움직이자고. 아내는 대꾸 대신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사람들 많은 집 앞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몇 명이냐고 묻더니 둘이라고 하자마자 안쪽으로 앉으라고 자리를 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주문도 안 했는데 뭘 그렇게 자신 있게 앉히나 싶었죠. 메뉴판을 보니 글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막걸리 한 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술은 많이 못 마시니 하나만 시키고 안주는 조금 손대고 밥 비슷한 걸로 끊으면 되겠다고. 그런데 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계산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몇 접시 정도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무침이 놓이고 묵은지가 올라오고 전이 하나 오고 탕 비슷한 게 놓이고 생선이 나오고 묵사발이 따라오고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이 비좁아질 때쯤 끝나겠지 싶으면 옆상이 하나 더 붙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더 시켰나요?
아주머니가 웃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간다고요. 원래 이렇게 준다고요. 손님들 앉으면 그냥 이렇게 차려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가를 고른 것도 아니고 추가 금액을 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게 그냥 나온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식사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주문할지, 얼마나 추가할지, 얼마만큼 값을 치를지. 그런데 여기서는 선택보다 먼저 대접이 들어왔습니다. 한 끼를 판다는 느낌보다 자리에 앉은 사람 앞에 체면을 세워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은 넉넉했고 음식은 제각각 제 몫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설명하려는 친절은 또 없었습니다. 많이 주니까 고마워하라는 표정도 아니었고 유명하니까 놀라라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사람 안 치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이상하게 담담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동안 손을 못 댔습니다. 아내는 벌써 전 한 조각을 제 앞 접시에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 좋아할 맛이라고요. 조금 있다가는 콩나물도 덜어주고 탕 국물도 먼저 떠줬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저는 자꾸 앞서 걸었고 아내는 그 뒤를 맞추느라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이상 앞에서는 제가 따라가는 쪽이 되더군요. 아내 손이 먼저 움직이고 저는 그 다음을 배웠습니다. 이건 이렇게 먹어보라고. 이건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괜찮다고. 이건 보기보다 안 짜다고. 그 말을 듣고 하나씩 입에 넣는데 맛보다 먼저 마음이 걸렸습니다. 누가 자꾸 저를 급하지 않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가 막걸리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천천히 드셔요. 이런 상은 급하게 먹으면 아까워. 그 말이 별건 아닌데도 이상하게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 마음을 들킨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방금 전까지도 얼른 먹고 나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깝다니요. 음식 남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서두르면 이 한 상이 품은 시간이 통째로 빠져나간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속도를 늦췄습니다. 전 한 점을 씹고 국물 한 숟갈을 넘기고 막걸리를 아주 조금 마셨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제자리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늘 식사는 다음 일을 위해 넣는 연료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의 전, 이동 전, 약속 전 뭘 먹든 결국 목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다음이 자꾸 밀렸습니다. 이 한 상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일정이었고 그것도 꽤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누가 시간을 써서 차리고 누가 손을 뻗어 건네고 누가 천천히 먹으라고 말해주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오늘 하루를 소비하지 않고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때요? 그냥 밥 아니죠? 저는 바로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냥 밥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끼인데도 사람을 얇게 다루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만 채우고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으면 이 정도 마음은 앞에 놓아줘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며 한국 음식 자랑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들 반쯤은 관성이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애국심에서 나오는 과장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 앞에서는 괜히 말이 줄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로는 모자라고 푸짐하다는 말로도 덜했습니다. 이 나라는 밥 한 끼를 끼니로만 끝내지 않고 사람 대접으로 완성하려 드는구나. 그런 걸 괜히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더군요. 제 앞에 이미 다 깔려 있었으니까요. 문득 재킷 안주머니에 든 돌아오는 표가 생각났습니다. 아까까지는 그 표가 든든했는데 이제는 조금 성급한 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쯤 저는 길을 먼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저라면 문을 나서자마자 어느 방향으로 돌지 몇 분 안에 어디를 찍고 갈지부터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배보다 마음이 먼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걸음이 느렸고 저도 그 속도를 굳이 앞지르지 않았습니다. 골목 바깥으로 나오자 햇빛이 조금 기울어 있었는데 저는 처음으로 지도 앱 대신 사람 얼굴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지 잠깐 망설이던 참에 아내가 작은 소품 가게가 모여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 상 앞에서 그렇게 얻어먹고 나왔는데 또 화면부터 보는 게 좀 민망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중년 부부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저쪽 시장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남자가 손가락으로 방향만 대충 짚는 대신
아예 두 걸음 옆으로 와서 골목 안쪽을 같이 봐주더군요. 그냥 큰 길로 돌지 말고 저 골목으로 쏙 들어가세요. 그늘도 있고 금방이에요. 옆에 있던 아내분은 처음 오셨으면 중간에 왼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해요. 헷갈려요 하고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딱 그 정도였습니다. 과한 친절도 괜한 경계도 없었습니다. 마치 원래 알던 사람 길 알려주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에 늘 약간 굳는 편입니다. 낯선 도시에서는 친절도 거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요.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경계를 더 세우게 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는 묘하게 그 버릇이 힘을 못 쓰더군요. 길을 알려준 분은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하기도 전에 자기들 갈 길을 갔고 뒤돌아보며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와줬다는 티를 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도 일단 벽부터 세우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시장 쪽으로 들어가서는 그 느낌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내가 한 가게 앞에서 손수건을 고르느라 서 있었는데 주인이 천천히 봐요. 급할 거 없어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물건을 권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급할 거 없다는 말이더군요. 저는 옆에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서비스가 좋고 빠르고 정확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함보다 먼저 사람의 온도가 닿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상대하는 기술이 아니라 원래 사람 대하는 습관 같은 건 말입니다. 아내가 고른 손수건을 계산하는 동안 저는 건너편 과일 좌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인이 제 쪽을 힐끗 보더니 한번 드셔봐요 하며 조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괜찮다고 안 사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안 사도 돼요. 맛만 봐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투가 참 묘했습니다. 물건을 팔려는 사람의 억지가 아니라 동네에 온 사람한테 이 맛 정도는 건네도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받아먹었는데 달아서 놀란 것보다 제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괜히 부담스러워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과일 조각 하나에도 우리 동네 왔으면 이것도 알고 가라는 마음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길을 걷다 작은 분식집 앞에서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아내가 안을 들여다보며 저기 사람들 말투하더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말이 빠르지 않은데 심심하지 않고 툭 던지는데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제 아이고 그려 천천히 혀 같은 말들이 오가는데 저는 뜻보다 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서울말이 선명하고 정돈된 칼끝 같다면 여기 말은 모서리가 달아서 손에 편하게 잡히는 나무 손잡이 같았습니다. 누가 크게 환대하지 않아도 그 말맛 자체가 사람 어깨를 좀 풀리게 만들더군요. 그날 오후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은 거창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잠깐 서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햇볕 쐬니 저쪽으로 좀 붙어가요 하고 지나가듯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햇볕이 세니까 그늘 쪽으로 붙어가라는 말만 놓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챙김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상대를 깊이 알아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 눈앞에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면 나오는 말. 저는 그런 무심한 배려에 오히려 더 약했습니다. 큰 친절은 고마우면서도 경계하게 되는데 이런 건 경계할 틈도 없이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아내와 저 사이의 공기도 그 무렵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늘 앞서고 아내는 그 뒤에서 속도를 맞췄습니다. 전주에 와서도 오전까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시장 골목을 지나면서부터는 제가 자꾸 아내 쪽을 보게 됐습니다. 덥진 않은지 더 걷고 싶은지 저 가게 들어가 볼 건지. 대단한 변화는 아닙니다. 다정한 남편 흉내를 갑자기 낸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 도시 사람들 사이를 지나오며 사람을 먼저 편하게 놓아주는 태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조금 배운 겁니다. 아내는 제가 저쪽 그늘로 갈까 하고 물었을 때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별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놀람도 있었고 조금의 안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괜히 목이 메웠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운 걸
제일 먼저 아내에게 써먹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도 고마웠습니다. 역으로 돌아갈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할 무렵. 저는 재킷 안주머니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표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이제 그건 하루를 지배하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제일 오래 남을 것은 표에 적힌 시각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건넨 짧은 말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 누가 일부러 전주의 정을 보여주려 애쓰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3개 남았습니다. 식당 아주머니에 천천히 드셔요. 길 알려주던 부부의 저 골목으로 쏙 들어가세요. 상인에 안 사도 돼요. 맛만 봐요. 지나가던 사람의 그늘로 붙어가요. 다 흩어지면 별말 아닌데 하루 안에서 차곡차곡 겹치니 사람 마음의 벽을 이상하게 낮추더군요. 서울이 빠르고 정교한 얼굴이라면 전주는 사람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얼굴 같았습니다. 남부시장 쪽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속으로 선을 하나 그어두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만 조금 보고 사람 많은 구간만 한번 지나고 따뜻한 것 하나 마신 뒤 올라가면 된다. 이미 오후에 마음은 꽤 풀렸지만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늦게 올라가자고 먼저 말해놓고도 제 머릿속 한 구석은 여전히 시간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이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그냥 사람 많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처럼 흘러가는 동선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튀김 기름이 치익 소리를 냈고 한쪽에서는 철판이 두드려졌고 어디선가는 웃음이 났습니다. 냄새도 한 방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피순대 냄새를 따라가다 보면 바로 옆에서 전혀 다른 향이 올라왔고 그 냄새를 쫓아 고개를 돌리면 또 다른 줄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어느 작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긴 좌석이 몇 개 안 되는 곳이었는데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사람 많으니 다른 데 가자고 말하려는 순간 안쪽에서 일하던 중년 여자가 우리를 한번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2분이면 여기 잠깐 같이 앉아요. 금방 나와요. 저는 반사적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합석은 영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아내 표정을 보고 말이 멈췄습니다. 뭘 먹을까 고르는 얼굴이 아니라 이 안에 더 있고 싶은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늘 먼저 정하고 아내가 따라오던 여행에서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가 자리를 놓치기 싫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잠깐 머뭇거리자 가게 주인이 웃으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전주는 밤에 급하면 손해요. 별말 아닌데 이상하게 전곡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들켜온 방식 그대로였거든요. 급하면 손해. 저는 괜히 웃으면서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우리 옆에는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커플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장을 마치고 온 듯한 노부부가 국물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말투도 다 다른데 아무도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좁았지만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넓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도 가만히 못 있게 만들더군요. 사장은 주문받으랴 뒤집으랴 설명하랴 손이 쉴 틈이 없었고 손님들은 자기가 먹는 걸 한 번씩 옆에 권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맵다. 그건 식기 전에 먹어야 한다. 여기 오면 저건 꼭 먹어야 한다. 누가 시킨 친절도 아닌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런 말들에 적당히 웃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아내 앞 접시를 당겨주고 있더군요.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놓으라고. 당신 이거 먼저 먹어보라고요. 아내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이상하게 저를 더 오래 앉혀두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옆 골목에서 물건 정리하던 남자의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날 타이밍을 재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 쪽을 보고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그럼 너무 빨리 나가지 마요. 여긴 물건 파는 데가 아니라 사람 구경하는 데예요, 밤엔. 그 말이 참 전주답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장이 사람을 붙잡는 이유를 물건이나 맛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람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주변을 제대로 봤습니다. 관광객만 들뜬 게 아니었습니다. 장사 끝낸 상인이 옆집 국물을 한 숟갈 얻어먹고 있었고 젊은 손님은 오래된 좌판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붙였고 아이를 데려온 가족 옆으로 퇴근한 직장인들이 비켜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간판과 새 메뉴판이 한데 붙어 있는데도 서로 민망해하지 않았습니다. 전주는 옛것만 남겨둔 곳이 아니라
그 위에서 지금도 계속 사는 곳이었습니다. 모주집을 나와 천변 쪽에 잠깐 섰을 때 저는 주머니 속 서울행표를 떠올렸습니다. 아까까지는 그 종이가 하루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고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진짜 바꿀 거예요. 그 말이 제 쪽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더 있자고 밀지도 않았고 그냥 가자고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숨막혔습니다. 핑계를 대려면 상대가 잡아줘야 하는데 아내는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몫으로 남겨두더군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오늘 그냥 올라가지 말자. 내가 표 바꿀게. 내일 올라가도 되잖아.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저부터 조용해졌습니다. 큰 결심이라기보다 오래 붙들고 있던 걸 놓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울행 승차권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차권이 취소되었습니다. 문장이 뜨는 순간 어깨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푸연하다기보다 오래 쥐고 있던 걸 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화면을 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정말 눌렀네 하며 웃었고 저는 그 웃음 앞에서 괜히 더 민망해졌습니다. 표 한 장 취소하는데 하루가 다 걸렸으니까요. 그래도 화면을 다시 살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한번 지워진 시간이 그제야 제 것이 된 것 같더군요. 숙소는 한옥마을 쪽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여주인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미리 연락만 달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욕실이 안에 있는지 체크아웃은 몇 시인지 아침은 되는지 연달아 물었습니다. 여주인은 웃으면서 하나씩 천천히 답해줬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나니 제 호흡도 조금 느려졌습니다. 아내가 내일 조금 더 있어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오늘도 늦었는데 아침 일찍 올라가는 건 너무 아쉽다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서울 호텔짐이 있었고 원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들이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거창한 화해도 감동적인 고백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더 이상 다음을 끌고 가지 않는 순간 아내가 조용히 제 옆으로 붙었다는 사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제일 먼저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호텔에서는 복도 문 닫히는 소리나 엘리베이터 기척이 한 번씩 들렸는데 여기서는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부터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누운 채 천장을 봤습니다. 오래된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그 나무의 결이 시간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급히 잡은 방인데도 허술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쪽이 더 허술했죠. 늘 빈 시간을 없애야 하루가 단정해진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비워둔 채 맞는 아침이 이렇게 또렷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먼저 준비를 마치고 창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몇 시 차 볼까요? 하고 묻는데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정하자는 뜻이면서도 예전처럼 제가 먼저 하루를 닫게 두진 않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다가 바로 덮었습니다. 먼저 아침 먹고 걸읍시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도 잠깐 놀랐습니다. 늘 시간표가 식사보다 먼저였는데 그 순서가 바뀌는데 별 힘이 들지 않았거든요. 숙소에서 나온 간단한 아침상을 마주하고 앉자 서울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대단한 도시입니다. 빠르고 정교하고 처음 온 사람도 금세 감탄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제가 틀린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선명하니 한국도 거기서 다 읽힌다고 믿은 것. 서울을 너무 크게 본 게 아니라 한국을 너무 쉽게 접어 읽은 거였습니다. 전주는 그걸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표를 취소하게 했고 아침 시간을 비워두게 했고 오늘은 어디부터 걸을지 먼저 묻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보다 행동이 먼저 바뀌었으니 더 분명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부터 걸을까? 아내는 잠깐 저를 보더니 향교 쪽 골목을 지나 천변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고 정말 그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큰 길 앞 신호를 기다릴 때도 습관처럼 먼저 내려서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번 더 보고 아내가 서는 자리만큼 같이 섰다가 불이 바뀌자 나란히 건넜습니다. 별건 아닌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놓였습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를 찍으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 겁니다. 골목바람이 불자 아내가 소매를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아내도 그 속도에 맞췄고 우리 사이엔 굳이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표를 먼저 놓았고 오늘 아침에는 시간을 먼저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장서는 대신 같이 걷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가게 앞에서 잠깐 시선을 두면 저도 같이 멈췄고 다시 움직이면 저도 그만큼만 움직였습니다. 천변 쪽으로 길이 트이자 저는 다음 열차 시간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옆에서 걷는 사람의 발을 한번 봤습니다. 아내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자꾸 제 한 발 뒤에서만 보려 했던 것 같더군요. 그날 아침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먼저 끌고 갈 사람이 아니라 같이 걸을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서울만 보고 돌아가지 않고 굳이 전주 같은 곳까지 내려와 하루를 더 쓰는지를. 서울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놀라운 도시였으니까요. 다만 한국은 서울 하나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빠른 것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빠르게 가면서도 사람을 멈추게 하는 시간. 한 끼를 대접으로 바꾸는 마음. 낯선 사람에게 먼저 벽을 세우지 않는 온도까지 함께 품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걸 전주에 와서야 아주 늦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민망했고 그래서 더 벅찼습니다. 한국을 꽤 빨리 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 지방 도시 하나에서 자기 공식을 다시 접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늦은 인정은 패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나라를 다시 배우게 된 기분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다음 열차 시간보다 먼저 저 앞에 길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누가 앞서고 누가 따라가는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아내와 같은 보폭으로 걸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스치자 아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이미 휴대폰을 덮었고 길을 물었고 속도를 늦췄으니까요. 어떤 생각은 길게 설명하는 순간 힘이 빠지는데 그 아침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그 보폭 안에서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다들 왜 전주까지 내려오는지 이제는 저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전주가 이렇게 멋진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